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5년 정책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한 달 됐고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시사평론가 이종근 선생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84명의 인수위원 꾸려지고 한 달 맞았습니다. 지금 눈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인수위의 정책 발표 중에는 이제 코리안 에이지 세계에서 참 신기하다 하는 게 이제 한국 나이 네네네. 이거만으로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그렇습니다. 건데 네. 하여간 무려 3살 차이가 날 수 있는 이 코리안 에이지를 좀 정리하자 하는 거.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여쭤보죠. 그 만나의 통일안 네. 여기에 대한 다른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황교안 뭐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이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한다, 뭐 통과를 한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통과돼서 국회를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새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새는 나이를 더 원합니다. 나이 한 살이라도 더 한 살이라도 더 근데 더 많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만 나이로 줄여서 이야기하게 예, 되죠. 예, 이렇게 예. 뭐 들쑥날쑥한데 보면 이게 동아시아 삼국이 전부 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다 사실 세는 나이를 옛날에 썼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그것이 없어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없어지고 북한도 김일성 효시로 그것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남아 있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없애려고 하고 하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인수위가 이것을 의제로 올린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만 나이냐 연 나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이 접종을 마친다. 이거 방침을 세웠을 때부터 몇 살까지가 그럼 11살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 나이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생일 전에 2010년생은 만 11살이고 생일 후에 2010년생은 만 12살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용량에서 만 11세로 결정이 되면 어린이용 용량이고 만 12세로 결정이 되면 어른 용량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학부모들이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른을 맞추면 몇 개월 차인데 어른용을 맞추면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냐 하면서 펄쩍펄쩍 이제 이 항의를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번에 인수위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있다는 거예요. 만 나이 따지는 거 따로 있고 또 연 나이 따지는 거 따로 있고 해서 통일하겠다.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서 나머지 규정들을 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공표를 하게 된 계획입니다. 예, 뭐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한국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로 하여튼 많이 외국인들이 거론하는 거여서 약간 아쉬움인데 민간은 이런 거 잘 안 바뀌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네네.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이제 지금 인수위 계획대로 만 나이로 가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 여부도 얘기가 됩니다.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 보행 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 주행을 하는데 여기 탄력성을 좀 주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간선도로는 50km, 시속 50km 속도 제한,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30km 속도 제한을 해본 겁니다. 작년 4월 이후에.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16.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모든 도로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 그리고 새벽녘에는 거의 한 대, 두 대도 지나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4시 사이에 네. 이런 도로까지 30km를 계속 그 시간대에 유지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30km 이내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이게 네. 아주 엄격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벽녘 아무도 이렇게 이 보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까지 30km를 계속 유지해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경찰의 요구에서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낮은 한강 교량 등은 60km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번에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서 사고 우려가 극히 적은 구간 등 이런 어떤 경우에 효율성을 따져봐서 엄격하게 다 따져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정책 탄력성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게 말이죠. 여기저기서 이제 항의와 그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생겨서 골치 아프니까 모든 걸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역의 상황 뭐 여러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좀 믿고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건 기출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을 거다 하는데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지금 너무 이게 높으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이러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1년 유예하겠다 이 방안 지금 예고되고 있죠. 이 목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의 그 속담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세금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다. 남자와 여자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죠. 세금이 오르는 건. 그런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 측의 그 인수위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보자. 너무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예. 그래서 유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중과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최대 82.5%예요. 그러니까 이익 차익의 82.5%면 거의 다죠. 예. 그러니까 이런 1년간 유예를 하면서 일단 6월이 보유세 기산일이거든요. 6월 1일이 그 전에 매물을 좀 이렇게 내보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의 효과를 좀 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했더니 급매물이 좀 출회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효과를 좀 보겠다 해갖고 현 정부에 일단 요구를 했는데 현 정부가 좀 곤란해하면 바로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보유세를 강화하되 매매에 따른 세금은 줄이는 게 큰 방향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보유세도 또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정 정부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특히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확 이루어진 이후 네. 하여간 부동산은 쉬지 않고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어떤 상황이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부동산 값으로 박수를 받은 정부는 없어요. 없었어요. 물론 네. 이제 노태우 정부가 신도시를 지금 양산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뭐 부동산 값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요. 다시 이제 뭐 좀 꿈틀꿈틀하는데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 소유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느니 팔아버리겠다 해서 매물을 낼 거냐? 아니야. 집값 오를 건데 왜 내나 하고 버틸 것이냐? 시장에 매물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좀 팽팽한 게 아니냐. 현재까지는 전문가들도 두 가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정권이 이양됐을 때 특히나 이제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을 해서 급격하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봤습니다. 규제를.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일단 부동산 값이 올랐거든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 보니까 보수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보니까 초기에는 오르고 3년 차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4년 차, 5년 차에 내려가더라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상승, 장기적인 하락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완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남을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준공 30년 이상 된 주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요. 일단 안전지단을 면제한다든지 또 용적률 500% 향상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해주면 어쨌든 사업 속도가 굉장히 진척이 될 때고 또 이주 수요가 아마 폭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제 좀 폭등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값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후반기 가면 일단 250만 호 공급 약속이 뭐 임기 내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진척된 어떤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에서 그런 공급이라든지 혹은 가장 지금 예상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게 풀려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이미 빅스텝이라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이상으로 급격하게 2번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자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는 올해 정말 급격하게 인상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영향으로 그 집권 후반기에는 확실하게 이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느냐. 주담보대출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상 장하 단기적으로는 상승,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근데 그 집값이 상승하면 한다고 문제,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문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종구 선생 모신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그 윤당선자 1호 공약이기도 한 네. 50조 추경 말이에요. 네네. 50조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이제 푼다 하는 건데 네네. 이종구 선생님의 일종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걸 담아서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현재 상황은 한 손에는 지금 추경 등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4.1%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가장 큰 게 아까 4.1% 중에 2%가 이 공산품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산 제품의 상승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외식업의 상승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4.1%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유가 상승과 곡물 상승은 어떤 요인이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하이 봉쇄. 상하이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지금 완전히 다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를 또 이제 강타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8%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 멘트를 관리 쪽으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멘트냐면 현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색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1분과가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닌 예를 들어 세제 지원.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풀어도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에게는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금리 세제 지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안 되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타진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 현금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일단은 좀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이 1월 달에 집행이 됐는데 현 정부에 의해서 1차 추경도 6.25 이후에 70년 만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이미 예산이 통과시켜놓고 바로 다음 달에 추경을 한다는 건 거의 국가적 재난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또다시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 좀 더
소상히 좀 밝히고 또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하는 특별 회계라는 방식도 저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 추경으로만 계속 하는 것은 적자 국채만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부분은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예상됐던 문제인데 그때 본 회계에 집어넣지 않고 추경으로만 계속 했던 것도 문제다. 그러면 회계를 좀 나눠보자. 특별 회계로 잡힐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도 사실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어떤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의 구성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 회계라는 게? 아니요. 지금 본 예산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이 회계 자체를 특별 예산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처음부터 잡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정부 교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나 국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그럼요. 정부라기보다도 정부가 왜 있겠어요? 그럼요. 국민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네.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종구 선생님 모시고요. 이번에는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인수위가 그리는 이제 큰 그림들이 있겠죠. 국정과제 5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큰 방향에 있어서의 충고라고 그럴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공동정부라는 또 다른 인수위와는 다른 때의 인수위와는 다르게 공동정부라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더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의 치유 방법, 정신적인 어떤 충격,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 합쳐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조각조각 났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다 한마디로 어떻게 치유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갈등들이 지금은 편가름과 진영 싸움으로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법을 내놓겠다라는 것도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연금 개혁. 즉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예.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해서 사실은 해내야 되는 어떤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해법을 이제는 내놔야 된다. 예. 사실 좋은 정책은 끊임없이 만들어져 왔고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말이에요. 윤 정부가 좀 과단성 있는 정부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는 역대 어느 정부도 건드리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과단성 있는 그런 이제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본격적으로 손대는 그런 인수위의 마지막 작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